1981년 여름, 부산의 한 골목에서 주부 이미정 씨와 7살 아들 박준호 군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6년 뒤 세상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사건을 다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1981년 7월 15일 부산 북구 무더운 여름 저녁, 해가 막 넘어가고 시장 골목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32세 주부 이미정 씨와 7살 아들 박준호는 평소처럼 저녁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녁 해가 뉘엿뉘엿 사라지고 골목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시장은 하루 장사를 마감하는 상인들의 목소리로 시끌벅적했고 골목 끝에서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부산 특유의 비린내와 삶은 국수 냄새가 섞인 공기가 골목을 감쌌고 모기들이 느릿하게 날아다니며 여름밤의 습기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미정 씨는 한 손으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다른 손으로 준호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준호는 뛰고 싶어 안달난 듯 어머니 손을 놓고 앞장서 골목을 달려갔습니다. 엄마, 빨리 와. 오늘은 내가 먼저 가서 불 켤 거야. 아이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골목 끝에서 났고 거친 트럭 시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이웃집 아주머니가 대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트럭이 골목에 서 있었어요. 검은색이었는데 오래된 차 같았죠. 문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크게 들렸어요. 그리고 잠깐 아이 울음소리 같은 게 들린 것 같았어요. 제가 뛰어나가 봤을 때는 트럭이 골목 모퉁이를 돌고 있었고 이미정 씨와 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골목 바닥에는 장바구니에서 떨어진 파와 콩나물이 흩어져 있었고 비닐봉지가 젖은 시멘트 바닥에서 덜렁거렸습니다. 집에는 준호가 신던 고무신 한 짝이 문 앞에 굴러 있었습니다. 방 안불은 켜져 있었지만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밤 9시가 넘자 남편 박상호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미정 씨가 식탁을 차리고 있어야 했고 준호는 TV 앞에 앉아 만화영화를 보고 있어야 할 시간. 그는 골목으로 나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미정이랑 준호 못 봤습니까? 이웃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호는 시장 골목부터 부두 쪽까지 뛰어다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한 골목마다 얼굴을 들이밀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정아, 준호야.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경찰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 순찰차가 도착했고 형사 2명이 현장을 둘러보며 수첩에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을 본 사람 있습니까? 이웃 주민들이 모여 서로의 기억을 맞췄습니다. 누군가는 트럭이 골목에 5분 이상 서 있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은 번호판이 낡아서 잘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번호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가로등 아래에 남은 발자국을 살펴봤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뚜렷한 흔적은 남지 않았지만 골목 모퉁이에 희미하게 남은 타이어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기자가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부산 여름밤의 공기는 끈적했고 주민들은 부채질을 하며 서서 서로의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박상호는 계속해서 골목 끝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서 사라졌다면 누군가 데려간 겁니다. 제 아내는 스스로 집을 나갈 사람이 아닙니다. 형사 중 한 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단 항만과 터미널까지 전부 연락을 돌리겠습니다. 차량 이동 기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경찰은 항구 출입구, 터미널, 주요 도로 검문소에 연락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새벽까지도 결과는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주민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골목에는 가로등 불빛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골목 전봇대에 전단지가 붙었습니다. 모자를 찾습니다라는 글씨 아래 흑백으로 인쇄된 준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집 앞에 앉아 골목을 멍하니 바라보는 상호의 옆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장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식어버린 콩나물 국거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고 하루가 지나면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여름밤은 그렇게 지나갔고 이미정 씨와 준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골목은 한동안 사람들의 발걸음조차 뜸해졌습니다. 주민들은 밤마다 문단속을 다시 확인했고 아이들을 혼자 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로 추측만 할 뿐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골목에서 일어난 일은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밤을 꼬박 새웠지만 이미정 씨와 준호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경찰은 다시 현장에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골목엔 아직 전날 붙인 전단지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주민들을 모아 한 명씩 다시 진술을 받았습니다. 어제 밤과 달리 사람들의 표정은 더 굳어져 있었습니다. 트럭에서 누가 내리는 걸 본 사람 없습니까? 차량 색은 분명 검은색이었습니까? 형사는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어린 학생부터 상점 주인까지 모두 불려 나왔고 주민들은 밤새 떠오른 기억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운전석 쪽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트럭 뒷칸에 뭔가 천으로 덮여 있었어요. 새로운 정보들이 하나둘 추가되었지만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오전 9시 경찰은 수사반을 두 조로 나눠 한 팀은 인근 항만과 부두, 다른 팀은 버스터미널과 국도를 중심으로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부산항 출입구에서는 전날 야간에 드나든 화물 차량 목록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항만 근무자는 검은색 트럭은 많지만 번호판을 정확히 말해줘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터미널에서는 새벽 첫차 기사들을 붙잡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모자나 여성을 태운 기억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 시각 상호는 경찰서 대기실에서 조그만 의자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옆에 앉은 형사가 종이컵 커피를 건넸습니다.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우린 인근 공장 CCTV도 수거했고 차량 정차 기록도 다 확인할 겁니다. 하지만 1981년 당시의 수사 환경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의 증언뿐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형사 한 명이 골목에서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골목 끝 공장 경비가 말하길 그날 밤 트럭이 한 대 들어왔다 나갔답니다. 시각은 대략 8시 반 전후라고 합니다. 경찰은 즉시 공장 안으로 들어가 타이어 자국과 발자국을 확인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공장 마당에서 형사들은 손전등을 들고 바닥을 훑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수색은 이어졌습니다. 부산 북구 일대 논밭, 창고, 폐가까지 경찰과 주민들이 함께 뒤졌습니다. 수색견이 동원되었지만 냄새를 놓친 듯 개소 같은 자리만 맴돌았습니다. 하루 종일 결과가 없자 주민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골목은 다시 적막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상호는 다시 집 앞에서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 놓인 장바구니는 아직 그대로였고 준호가 좋아하던 장난감 자동차가 대문 옆에 굴러 있었습니다. 상호는 그걸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준호야, 작은 목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습니다. 경찰은 그날 밤에도 항만을 지켰습니다. 부산항 초소에 세워진 순찰차 안에서 형사들이 무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이동했다면 차를 숨길 곳이 있다. 근처 창고지대 전부 확인해라. 수색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차량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미정 씨와 준호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경찰은 상황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도 위에 빨간 펜으로 골목과 항만, 터미널, 공장 위치가 표시되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지금까지 확보된 건 주민 증언뿐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회의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 시각 집에서는 상호가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풀지 못한 장바구니에서 썩기 시작한 채소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씩 꺼내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송미정 씨와 준호의 얼굴이 아주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자 경찰은 사건을 긴급 실종으로 분류하고 수사본부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도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범인의 단서 하나 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만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항만 수색은 결국 허탕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지역 신문 사회면 구석에 짧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부산 북구 모자 실종 경찰 수색 중. 흑백 활자 속 제목은 작았지만 그 아래엔 이미정 씨와 준호의 사진이 나란히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신문을 받아본 상호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제 사람들 눈에라도 띄겠지. 작은 희망이 그의 눈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도 하루에 한두 번
부산 북구에서 30대 여성과 아동이 실종되었습니다. 목격자는 가까운 파출소로 연락 바랍니다. 차분한 아나운서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이웃들은 상호에게 꼭 찾게 될 거다라며 등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은 추가 전단지를 인쇄해 시장 입구, 버스 정류장, 학교 앞, 골목 어귀마다 붙였습니다. 극백 사진 속 준호의 얼굴은 웃고 있었고 밑에는 1981년 7월 15일 오후 8시경 실종, 목격자 제보 요망이라는 글씨가 굵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호는 직접 전단지를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어디서든 연락만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쉰 소리가 섞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골목에는 구경꾼이 늘어났습니다. 기자들도 찾아와 카메라를 들이밀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아내와 아들이 집을 나갈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호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는 집 나갈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는 이제 겨우 7살입니다. 누군가 데려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언론의 관심도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신문은 더 이상 후속 기사를 싣지 않았고 라디오에서도 사건 소식은 빠졌습니다.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도 사건 이야기는 줄어들었습니다. 골목의 아이들은 다시 놀이터로 나왔고 시장 상인들은 가격 흥정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지 상호의 집만 여전히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상호는 마당에 앉아 담배만 피웠습니다. 집 안에는 아직 미정 씨의 앞치마가 걸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그날 저녁 끓이려던 국거리가 그대로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세 사람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그를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몇 차례 더 수색을 벌였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장기 미제로 분류되었습니다. 형사 한 명이 상호를 불러 이제 단서가 없습니다. 새로운 제보가 들어오기 전까지 수사는 어렵습니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사건 종결 선언이었습니다. 이웃들도 점점 그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매일 국이나 밥을 가져다 주던 옆집 아주머니도 어느새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놀다 집 앞을 지나갈 때면 속삭이며 말했다. 저 집은 귀신 나올 것 같아. 상호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더 깊이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달쯤 지나자 벽보는 비에 젖어 글씨가 번졌고 아이 사진은 햇볕에 발에 알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다시 새 전단지를 인쇄해 붙였지만 이번엔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도 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못 찾았나. 사람들의 시선 속엔 동정심 대신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자 집안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상호는 방 한가운데 앉아 밤마다 불 꺼진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혹시라도 돌아오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게 해야지. 그는 매일 밤 대문을 잠그지 않고 잤습니다. 혹시라도 아내와 아들이 돌아올까봐. 하지만 새벽이 오면 대문은 그대로였고 골목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했습니다. 이듬해 봄이 오고 여름이 다시 찾아와도 집 안에는 여전히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6개월 전 실종 당일에 사놓은 국수 냄비는 더 이상 쓰이지 않았고 준호의 옷장에는 작아진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상호는 그 옷들을 만지다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은 다시 움직였지만 그의 집만은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1982년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집 안 공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봄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지만 거실은 여전히 어두웠고 식탁 위에는 사람 손길이 닿지 않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상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시장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사라진 그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혹시나 새로운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골목은 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면 그는 무심코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준호와 같은 또래 아이들이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준호가 아니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다시 실종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상호는 골목 입구에 국화꽃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주민 몇 명이 멀리서 그를 보고 속삭였습니다. 아직도 찾고 있대. 이젠 포기해야지. 그 말이 들렸지만 상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골목 끝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해 꽃이 젖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지나도 그의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집 대문을 잠그지 않은 채 대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미정과 준호가 돌아와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맞아줄 수 있게 하려고. 이웃들은 이제 그의 행동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집 앞을 지나며 저 집 아저씨 또 앉아있다 하고 웃고 지나갔습니다. 상호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1983년이 되었을 때 상호는 경찰서를 다시 찾았습니다. 다시 조사해 주십시오. 차량 번호를 몰라도 추적할 방법이 있을 겁니다.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로운 제보가 들어오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그 말에 상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첩 한 장에 그려진 사건 개요도가 이제는 먼지 낀 서랍 속에 묻힐 것 같았습니다. 그해 겨울 상호는 다시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입구에 전단지를 붙이자 상인들이 말렸습니다. 이젠 사람들 관심도 없어. 괜히 손님만 겁먹어. 상호는 말없이 전단지를 붙인 뒤 돌아섰습니다. 1984년 여름 다시 국화를 들고 골목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한때 함께 수색하던 이웃들도 이젠 그를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골목 끝에 서서 트럭이 사라진 방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여전히 희망이 남아 있었지만 얼굴은 점점 초췌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잔인하게 흘렀습니다. 1985년 겨울, 그는 더 이상 경찰서를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 안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미정은 밝게 웃고 있었고 준호는 치아가 덜 난 채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그 사진에 손가락을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살아만 있어라. 어디 있든지.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져 번졌습니다. 1986년 봄, 상호는 다시 시장 골목으로 갔습니다. 그날따라 골목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많아 이웃들도 그를 잘 몰랐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매년 여기서 꽃을 두세요? 상호는 잠시 대답하지 못하다 내 가족이 여기서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상호는 처음으로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6해가 지났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살아만 있다면 꼭 한 번만이라도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며칠 뒤 라디오에서 그 사연이 읽혔습니다. 사연이 끝나자 DJ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청취자들은 눈물이 난다며 편지를 보냈고 몇몇 사람들은 제보 전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호는 오랜만에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또다시 아무 소식 없이 사라졌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고 대문 앞 국화는 매년 말라비틀어졌습니다. 상호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집 안에는 라디오 소리만 가끔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1986년 여름까지 흘렀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1986년 가을, 부산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상호의 집 안은 여전히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만이 유일한 소리였고 그마저도 하루 종일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상호는 대문 앞에 앉아 골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화꽃은 이미 말라 비틀어져 바닥에 흩어졌고 그의 시선은 늘 같은 자리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 우편함에 두툼한 편지 한 통이 들어왔습니다. 봉투엔 부산 MBC 라디오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편지 속엔 제작진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상호 씨, 보내주신 사연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미제 사건 특집을 준비하면서 상호 씨의 이야기를 방송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실 수 있습니까? 상호는 잠시 편지를 내려다보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지. 며칠 뒤 방송국 촬영팀이 집을 찾았습니다. 카메라 조명이 켜지고 마이크가 상호의 입가에 다가왔습니다. 기자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년 같은 자리에서 국화를 두셨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 일을 계속하십니까? 상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살아만 있다면 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준호가 이 방송을 듣는다면 아빠가 아직 기다린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기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번 방송은 지역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송출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보가 들어올 겁니다. 상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며칠 뒤 방송은 전파를 탔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골목과 벽에 붙은 낡은 전단지, 그리고 상호가 대문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내레이션이 흘렀습니다. 1981년 여름, 이 골목에서 사라진 두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텔레비전 화면 앞에 앉은 상호는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 방송국 전화는 불이 났습니다. 예전에 그 골목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사라진 날 검은 트럭이 골목에 한참 서 있던 걸 봤어요. 북구의 낯선 여자가 아이 손을 잡고 있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제보가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에도 문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아직 사건 종결 안 된 거죠? 그날 밤 차 소리가 났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경찰은 다시 기록을 꺼냈습니다. 사건 개요도 위에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지만 형사들은 다시 그 지도를 펼쳤습니다. 다시 확인해보자. 그날 이후 신고된 유사 사건 없었나? 수사관들이 오래된 수첩과 진술서를 뒤적였습니다. 몇몇은 새로운 제보와 기존 기록을 비교했습니다. 골목에서 목격된 트럭의 색, 공장 경비의 진술, 그리고 새로 들어온 전화 내용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호는 그날 밤 라디오를 켰습니다. 방송국에서 특집 방송이 재방송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진행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은 지금이라도 연락 주십시오. 누군가에겐 이 전화 한 통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들은 상호는 라디오를 끄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아 새벽까지 기다렸습니다. 전화벨이 울릴까 봐 한시도 집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골목의 분위기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몇 년간 묵묵히 지켜보던 이웃들이 다시 상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꼭 찾으셔야죠. 저도 그날 이상한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기억을 꺼냈습니다. 6년 동안 얼어있던 시간이 서서히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다시 수사 재개 상태로 분류했습니다. 팀장이 말했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행정기록부터 전부 다시 확인해라. 그리고 북구 일대 파출소에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1981년 7월 이후 미확인 보호자 이송 기록, 시설 위탁 기록 전부 제출. 그 보고서가 올라오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상호는 다시 시장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촬영팀이 그를 따라와 걸음을 담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상호는 멈춰 섰습니다. 이곳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시간은 여기 멈춰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골목은 한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고 그날의 정막이 다시 기록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 뒤 경찰서 상황실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책상 위에 오래된 기록 처리 수북이 쌓였고 경사들은 먼지를 털어내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1년 7월부터 9월까지 북구 관내 보호 이송 기록 전부 정리해라. 팀장은 굳은 표정으로 지시했습니다. 며칠 동안 경찰서 안은 타자기 소리와 서류 넘기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젊은 순경들은 동사무소와 파출소를 직접 돌며 보관 중이던 출입 이송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종이에 눌린 도장이 발에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당시 행정기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방송국 제작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카메라를 들고 북구 일대를 다시 돌았습니다. 공장 경비, 상점 주인, 버스 기사까지 찾아가 그날 밤 이상한 걸 본 적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한 노인은 트럭이 공장 뒤편 산길로 올라가는 걸 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형사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산길. 경찰은 즉시 그 길을 따라 올라가 확인했습니다. 산자락엔 오래된 창고와 버려진 건물이 몇 채 있었습니다. 낡은 자물쇠가 걸린 문, 녹슨 철문, 바닥엔 타이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흔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며칠 뒤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981년 8월에 보호자 불명 상태로 신고된 여성과 아동 2명이 있습니다. 기록에 구호 시설로 인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받은 형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시기와 인원수가 정확히 맞습니다. 팀장은 서류를 들여다보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구호시설, 어느 시설로 보냈다는 겁니까? 서류에는 부산구 보호시설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이름은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시청 사회과로 달려가 원본을 확인했습니다. 공무원은 난감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 불황자 단속이 많았습니다. 집이 없거나 신분 확인이 안 되면 일단 시설로 보냈습니다. 형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황자가 아니라 평범한 주민입니다. 가족이 애타게 찾고 있었다고요. 공무원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도 그때는 지시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호는 이 사실을 듣고 의자에 앉아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까? 형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기록으로만 보면 생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6년 동안 얼어붙었던 시간이 그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방송국은 이 소식을 입수하고 긴급 보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기자는 상호에게 말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우리가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이건 부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는 못 본다면 어떡합니까? 기자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반드시 확인할 겁니다. 그날 밤 상호는 처음으로 대문을 잠갔습니다. 6년 동안 열어두던 대문을 닫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찾으러 갈 거야. 그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최종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1981년 8월 북구 관내에서 보호자 확인 불가로 분류된 모자 2명, 부산 형제복지원으로 인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회의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팀장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현장으로 가야겠다. 직접 확인하자. 1987년 초 부산 시내가 술렁였습니다. 형제복지원의 인권 유린 사건이 폭로되면서 언론이 연일 대서특필했습니다. 신문 일면에 강제 수용, 폭행, 사망자 다수라는 제목이 걸렸고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시설 내부 영상이 나왔습니다. 상호는 그 뉴스를 손끝이 떨릴 만큼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뉴스 화면에 비친 녹슨 철문과 좁은 방,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가 지난 6년간 상상하던 악몽 그대로였습니다. 거기 있었던 건가? 상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은 즉시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형사들이 줄지어 시설로 들어갔고 검찰 관계자가 두툼한 영장을 내밀며 수용자 전원 명단 확보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설 관계자들은 당황한 얼굴로 서류를 내주었고 사무실에는 두꺼운 명부가 하나둘 책상 위에 올려졌습니다. 형사들은 명부를 빠르게 넘기며 1981년 8월 입소자 목록부터 확인해 하고 소리쳤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이름을 하나씩 따라가던 형사의 손가락이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미정, 1950년생, 박준호, 1974년생, 입소일 1981년 8월 2일. 순간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팀장은 깊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형사 한 명이 서둘러 전화를 들었습니다. 박상호 씨, 확인됐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볼 수 있습니까? 형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오십시오. 상호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고 심장은 귀 옆에서 뛰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었다. 정말 살아있었다. 그는 운전대를 붙잡은 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부산 시내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6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갑자기 다시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앞에는 경찰차와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출입문 앞에서 플래시가 터졌고 수용자들이 줄을 서서 신원 확인을 받고 있었습니다. 상호가 차에서 내리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실종 가족 맞으십니까? 지금 어떤 심정이십니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철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설 안은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길게 이어진 복도, 회색 벽, 어디선가 희미하게 약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형사가 상호를 안내하며 말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이 바싹 말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 끝 작은 방 앞에서 걸음이 멈췄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에는 창문 하나뿐인 좁은 방,
낡은 매트리스 위에 앉아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하지만 상호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눈동자, 이미정 씨였습니다. 그 옆에는 키가 훌쩍 자란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상호의 무릎이 순간 힘없이 꺾였습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다 작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정아, 준호야. 이미정 씨는 잠시 멍하니 상호를 바라보다 눈물이 터지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는 주저하다가 천천히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6년 동안 얼어붙었던 시간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사들은 방 밖에서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수용자 명단은 여전히 확인 중이었고 복도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이미정 씨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다. 이제 집에 가자.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긴 악몽이 정말 끝난 것인지 아직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이미정 씨는 울음소리로 어깨가 들썩였고 준호는 아버지 품에 매달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상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진짜 살아있었구나. 그는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경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상호 씨,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가 기본 신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미정 씨는 눈물을 닦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경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셨습니까? 이미정 씨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 앞 골목에서 트럭이 섰습니다. 갑자기 남자 둘이 내려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준호가 울면서 매달렸는데 트럭 안으로 밀어 넣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경찰이었어요. 팔에 완장 찬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지만 우린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상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사도 메모를 하던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곳에 와서 몇 달간 방에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침마다 줄 세워서 인원 점검을 하고 밥은 죽 같은 걸 조금 줬습니다. 조금만 늦어도 맞았어요. 준호는 겁에 질려 울기만 했습니다. 밤마다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엄마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아빠가 우리를 찾으러 올 줄 알았어. 근데 아무도 안 왔어. 상호는 그 말을 듣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빠가 매일 찾았다. 매일 골목을 뒤지고 경찰서에 가고 전단지를 붙였다. 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경사는 숨을 고르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시설 관계자들이 학대나 폭행을 했습니까? 이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맞는 소리, 우는 소리. 여기서 죽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나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준호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방 밖에서 기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안에서 실종 모자가 확인됐답니다.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고 복도에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가득했습니다. 경사는 문을 닫으며 기자들을 제지했습니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가 계십시오. 몇 시간 뒤 이미정 씨와 준호는 임시 보호실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의료진을 불러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의사는 영양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습니다. 심리 상담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호는 옆에서 조용히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다시는 그곳으로 가지 않아도 돼. 하지만 이미정 씨의 눈빛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텔레비전 뉴스에서 긴급 속보가 나갔습니다. 6년 전 실종 모자, 형제복지원에서 발견. 화면에는 상호가 눈물을 흘리며 가족을 껴안는 장면이 비쳤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강제 수용 실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상호는 방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바닷바람이 커튼을 흔들었고 멀리 부산항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돌아왔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의 눈가에는 안도와 슬픔이 동시에 맺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국 신문 일면에
크게 실린 사진이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6년 전 실종 모자, 형제복지원에서 생존 발견. 사진 속 상호는 눈이 붉어진 채 아내와 아들을 껴안고 있었고 그 옆에는 무표정한 경찰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신문 가판대 앞에서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런 일이 아직도 벌어지나.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사건을 연일 다뤘습니다. 형제복지원 내부 모습, 녹슨 철문, 줄지어 앉아있는 수용자들, 그리고 울음을 터뜨리는 상호 가족의 모습이 전국으로 방송되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분노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아무 죄도 없는 시민이었는데 왜 6년이나 갇혀야 했는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거리에서는 시민단체가 모여 촛불을 들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밤마다 부산시청 앞에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검찰은 긴급하게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형제복지원 관계자들이 줄줄이 소환되었고 당시 구청과 경찰의 단속 기록까지 재검토되었습니다. 신문 기자들이 회의실을 가득 메우고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강제 수용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증언 확보, 앵커의 목소리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이미정 씨는 심리 상담을 받은 뒤 결국 검찰 조사에 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사실 안에서 그녀는 두 손을 모은 채 앉았습니다. 그날 밤 경찰차가 우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우린 아무 잘못도 없다고 울며 말했지만 보호 조치라며 트럭에 태웠습니다. 시설에 들어온 첫날부터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가 울면 밥을 굶겼습니다. 나중엔 울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방 안에 누구도 숨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조사관 앞에 앉았습니다. 13살이 된 준호는 또래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기 내어 말했다. 밤마다 엄마랑 도망치려고 했어요. 근데 문마다 잠겨 있었고 걸리면 맞았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떨구며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며칠 뒤 열린 법정에서 이미정 씨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법정 안은 방청객과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말했다.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정 씨는 눈물을 닦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서기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우린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걸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린 매일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법정 안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몇몇 방청객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법정 장면이 그대로 방송되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피해자 이미정 씨는 눈물의 증언을 통해 6년간의 참상을 폭로했습니다. 전국 시청자들은 화면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신문 사설에는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제목이 걸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을 넘어 국가적 책임을 묻는 사회적 문제로 번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이미정 씨와 준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6년 동안 비어있던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거실 구석에는 전단지가 빛발에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상호는 오래된 전단지를 떼어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겠지.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작은 인기척에도 눈을 크게 떴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미정 씨도 불을 끄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6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 사라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여긴 집이야. 상호는 등을 토닥였지만 그 말이 스스로에게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이웃들이 찾아와 국과 반찬을 건넸습니다.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예전처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안한 얼굴로 짧게 인사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집 안에는 어색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준호는 학교에 가야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그를 몰래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가 그 시설에서 왔다더라. 준호는 점점 말수가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미정 씨는 그런 아들을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 깊은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상호는 집 마당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6년 동안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이번에는 대문을 꼭 닫은 채 앉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골목 가로등 소리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상호는 준호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그날따라 시장은 유난히 북적였고 비 냄새와 생선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준호는 잠시 멈춰 서서 골목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아무도 없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그림자가 보이는 듯했습니다. 상호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이젠 우리 둘 다 여기 있다. 그날 저녁,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국이 끓는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물 떠먹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우리 내일 바닷가 갈래요? 상호는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다음 날, 세 사람은 바닷가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그들은 묵묵히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정 씨는 바다를 향해 한참을 서 있었고 준호는 모래에 발자국을 남기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상호는 그 뒤를 따라가며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긴 여행이 끝난 사람들 같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모래 위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상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돌아왔다. 하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과 함께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모래 위 발자국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카메라는 멀리서 세 사람의 뒷모습을 비추며 바다와 하늘을 함께 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991년 가을, 강원 태백의 산골 마을은 벌써 공기가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골짜기마다 흰 안개가 내려앉았고 낡은 광산철로는 풀에 덮여 조용히 녹슬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면 세상과 단절된 듯한 작은 분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학교는 목조 건물로 벗겨진 페인트 사이로 나무결이 드러나 있었고 창틀에는 여름벌레들이 남긴 흔적이 그대로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운동장은 고르지 못한 흙바닥에 작은 웅덩이가 남아 있었고 아이들이 모아놓은 돌탑이 교실 앞에서 삐딱하게 서 있었습니다. 27세의 초임 교사 윤희 씨는 이곳으로 새로 부임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올 때만 해도 두근거림이 컸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귀에서 처음 만난 주민들의 눈빛은 낯설었습니다. 윤희 씨가 인사를 건네자 사람들은 웃으며 답했지만 웃음 뒤에 묘한 경계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 학교는 아이들이 6밖에 없어요. 저녁 전에 꼭 들어오세요. 산이 금방 어두워져서 위험해요. 마을 이장이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첫날 수업을 마치고 교실에 홀로 남았을 때 윤희 씨는 분필가루가 남은 칠판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지붕 위를 스치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번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이들이 순하고 예쁘다. 하지만 이 마을은 조금 낯설다. 바람도 사람들의 눈빛도 묘하게 차갑다. 며칠이 지나자 윤희 씨는 아이들의 이름을 모두 외웠습니다. 분교 아이들은 사연이 많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아버지를 광산 사고로 잃었고 어떤 아이는 어머니가 집을 나가 할머니가 돌보고 있었습니다. 윤희 씨는 그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사정을 알고 교실에서는 더 자주 웃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 너머에서 쇳소리 같은 것이 간헐적으로 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광산 기계 소리겠거니 생각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일을 묻는 윤희 씨를 피했습니다. 어느 날 막내 아이가 수줍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밤마다 산에 불 켜져요. 아빠가 거기 가지 말래요. 윤희 씨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해는 빨리 떨어졌고 산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윤희 씨는 저녁마다 혼자 방 안에 앉아 창문을 바라보다가 커튼을 꼭 닫았습니다. 분교 뒤쪽 산길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이 몇 번이나 보였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바람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어둠을 따라 내려왔고 그녀는 수첩에 다시 적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다. 오늘은 운동장 옆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친절했지만 말끝마다 묘한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장날에도 윤희 씨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잠시 대화를 멈추었다가 다시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장은 여전히 저녁 외출을 삼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윤희 씨는 그 경고가 단순한 안전 조언이 아니라는 느낌을 점점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분교 교실에서 혼자 서류를 정리하던 윤희 씨는 창밖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산길 쪽에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다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난로불이 꺼지고 방 안이 싸늘해질 때까지 눈을 감지 못한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밖에서는 또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겨울로 가는 길목, 산골 마을은 점점 더 고요해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윤희 씨는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교실은 금방 싸늘해졌고 난로의 불씨만이 깜빡이며 빛을 남겼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벌써 어둑한 기운이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은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윤희 씨는 책상을 정리하며 그날의 일기를 썼습니다. 낯선 그림자가 또 보였다. 오늘은 분교 뒤쪽 나무 사이에서 나를 바라보는 듯했다. 아이들에게 혹시 모르는 사람을 본 적 있냐고 물어봤지만 다들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아이들 눈빛이 흔들렸다. 그날 저녁 마을에 들른 윤희 씨는 가게 앞 평상에 앉아있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잠시 대화를 멈추더니 이장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이장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밤에는 산길로 가지 마세요. 겨울산은 무섭습니다. 그 말은 친절한 충고처럼 들렸지만 윤희 씨는 왠지 그 말 속에 다른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눈이 조금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분교를 나서는데 학생 중 막내가 뛰어와서 윤희 씨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선생님, 어젯밤 산에서 불빛 봤어요. 우리 아빠는 산에 귀신이 산다고 했어요. 윤희 씨는 웃으며 아이를 달랬지만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산길에서 깜빡이는 불빛은 한두 번 본 게 아니었고 그날따라 바람 소리가 유난히 길게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윤희 씨는 방 안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산등성이 위에서 또다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빛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마치 누군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세게 닫고 불을 껐지만 그 뒤로도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윤희 씨는 마을 이장을 찾아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제 밤 산에 불빛이 보이던데 산에 누가 사나요? 이장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낮게 대답했습니다. 거긴 아무도 살지 않아요. 그러니 더더욱 가지 마세요. 그는 더 말을 하지 않고 담배 연기만 길게 내뿜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분교 뒤쪽에 놓아둔 청소 도구가 뒤엉켜 있고 학교 창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윤희 씨는 처음엔 아이들의 장난이라 생각했지만 발자국이 어른 발자국이라는 걸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점점 윤희 씨의 얼굴에는 긴장이 서려갔습니다. 학생들도 그 변화를 느낀 듯 수업 시간에 자주 눈치를 보았습니다. 특히 맞이 격인 소녀는 윤희 씨가 질문할 때마다 자꾸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녀는 쉬는 시간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날 산에서 들린 소리 다들 모른 척해요. 우리 집에서도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말에 윤희 씨는 더 이상 캐묻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두 눈이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산골은 더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바람이 불면 마을 담장 사이에서 휘파람 같은 소리가 났고 눈이 내릴 때면 세상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윤희 씨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곳에는 분명 무언가 있다.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다. 나만 모른다. 어느 날 저녁, 눈발이 거세게 흩날리던 밤이었습니다. 윤희 씨는 난로를 피우려 학교 창고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낯선 장화를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것과 다른 오래되고 다른 군용 장화였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 교실 쪽에서 덜컥 소리가 났습니다. 윤희 씨는 서둘러 창고 문을 닫고 창문으로 뛰어갔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희 씨는 불을 켠 채로 잠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또다시 개들이 길게 울고 있었고 멀리 산 위에서 불빛이 한 번 더 깜빡였습니다. 눈이 내린 아침, 마을은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윤희 씨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나와 운동장을 쓸었습니다. 아이들은 눈길을 뛰어다니며 웃었고 윤희 씨는 잠시 그 웃음을 보며 긴장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공기 속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고 멀리서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수업은 평소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눈발이 굵어지고 있어서 아이들을 서둘러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윤희 씨는 난로를 꺼뜨린 뒤 가방을 챙겼습니다. 분교 문을 잠그려는데 운동장 가장자리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희 씨는 순간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해질 무렵 마을 사람들은 눈이 쌓이기 전에 집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윤희 씨는 책가방을 메고 눈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거셌고 눈바른 시야를 가릴 정도로 내렸습니다. 마을 어귀까지 가는 길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희 씨를 본 사람은 방앗간 주인 할머니였습니다. 선생님, 눈길 미끄러우니 조심해요. 윤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고 그 모습이 할머니의 기억 속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윤희 씨는 분교 기숙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학생들이 학교 앞에서 기다렸지만 선생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놀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결국 이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곧장 수색에 나섰습니다. 눈밭 위에는 윤희 씨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숲 입구에서 자국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마치 눈 위에서 사라진 것처럼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색대는 산길로 올라가면서 나무 사이를 비추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눈 속에서 발견된 것은 윤희 씨의 목도리와 떨어진 교과서 한 권뿐이었습니다. 목도리는 눈에 젖어 얼어 있었고 교과서에는 그날 가르치던 낙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입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숲속에서 흔들렸고 개 짖는 소리가 더 멀리서 울렸습니다. 경찰은 이장과 함께 산을 뒤졌지만 날씨가 나빠져 곧 수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새 눈이 더 쏟아져 모든 흔적이 덮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은 완전히 흰 장막에 덮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모여 수색했지만 이제 발자국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산이 사람을 삼켰다고 중얼거렸고 또 어떤 이는 자발적으로 떠난 것 아니냐고 수군거렸습니다. 윤희 씨의 가족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눈이 잔뜩 쌓인 학교 앞에서 가족은 목도리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마을은 깊은 침묵에 잠겼고 누구도 사건에 대해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실종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색은 중단되었고 분교는 그해 겨울을 끝으로 폐교가 결정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평소처럼 살아가는 듯 보였지만 밤마다 개 짖는 소리는 여전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눈 내린 날마다 누군가 숲길 끝에서 서성이는 모습을 봤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윤희 씨의 방에는 아직 교재와 수첩, 그리고 채우다만 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단 한 줄만이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필코 그 사람을 만나야 한다. 눈이 계속 내린 겨울, 마을은 완전히 고립된 듯 했습니다. 산길은 끊기고 눈이 쌓여 발목을 덮었습니다. 윤희 씨의 실종 사건은 점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조차 힘든 주제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마지막으로 산 전체를 훑었지만 아무 성과도 없었습니다. 사건 일주일째 되던 날, 경찰은 공식적으로 수색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장은 마을에 관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차분히 말했다. 이제 더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눈이 다 덮어버렸으니 그만 애들 겁주지 말고 평소처럼 지냅시다.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마을의 불빛은 예전보다 훨씬 일찍 꺼졌습니다. 분교는 겨울 방학을 끝으로 폐교가 결정되었습니다. 교실 안에는 여전히 아이들이 쓰던 공책과 칠판에 남은 글씨가 그대로였고 윤희 씨의 수첩과 교재도 책상 서랍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치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흔적을 건드리면 다시 무언가가 깨어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윤희 씨의 가족은 한동안 마을에 머물렀지만 결국 떠났습니다. 돌아가는 날, 윤희 씨 어머니는 학교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눈은 조용히 그 울음소리를 덮었습니다. 젊은 형사 한 명만이 사건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눈이 그친 날마다 다시 산을 올랐고 윤희 씨가 사라진 지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타살의 가능성은 있으나 증거 불충분, 자발적 가출 가능성은 낮음,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있다. 하지만 상부는 더 이상의 수사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결국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1993년 봄, 분교는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낡은 교실은 먼지와 거미줄로 덮였고 운동장은 잡초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교 근처로 잘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도시에 있는 큰 학교로 전학을 갔고 산골 마을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계속 돌았습니다. 눈 오는 밤마다 누군가 숲길에 서 있었다는 이야기, 분교 창문에 불빛이 켜졌다는 이야기, 마을의 노인들은 여전히 산이 사람을 삼켰다고 믿었습니다. 몇 해 뒤 윤희 씨를 기억하는 사람도 하나둘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분교를 지나던 사람들은 종종 교실 안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윤희 씨의 그림자가 앉아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여름밤, 폐교 앞을 지나던 청년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문 안에서 분명히 누가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을의 침묵은 점점 더 두터워졌습니다. 윤희 씨가 사라진 지 3년이 흘렀습니다. 마을의 계절은 여러 번 바뀌었고 눈도 비도 여러 차례 내렸습니다. 분교는 여전히 닫혀 있었고 교실 창문에는 먼지가 층층이 쌓였습니다. 바람이 불면 낡은 깃발이 삐걱대며 펄럭였고 그 소리가 마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날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분교 앞에서 윤희 씨 이야기를 하던 어른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도시에 나가 학교에 다니며 한 달에 한 번쯤 내려와 부모 얼굴만 보고 갔습니다. 마을은 갈수록 고요해졌습니다. 이장 집 앞 평상에 앉아있던 어르신들은 때때로 분교 쪽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그곳에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가 어떤 금기를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산골에는 여전히 밤마다 개 짖는 소리가 울렸고 바람은 가끔 사람 목소리 같은 소리를 실어 나르곤 했습니다. 1995년 폐광이 늘어나면서 마을은 더 쇠락했습니다. 집을 떠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빈집들이 늘어나고 논밭은 잡초로 뒤덮였습니다. 윤희 씨 실종 사건은 점점 과거의 괴담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산이 삼켰다. 선생이 혼자 떠난 거다.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날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색을 도왔던 젊은 주민 하나는 밤마다 분교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는 술에 취하면 항상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날 난 무언가를 들었어. 여자의 목소리였어. 분명히. 사람들은 그를 말리며 집으로 데려갔지만 그의 말은 마을에 조용한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이장 역시 그날의 기억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홀로 앉아 담배를 피우며 수색 당시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산 입구에서 본 발자국, 그리고 수색을 그만두자고 강하게 주장했던 자신. 그의 눈은 어느새 어두운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 1996년이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작은 개발 계획이 내려졌습니다. 낡은 도로를 확장하고 오래된 우물을 메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중장비가 들어오고 오랜만에 마을에는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 활기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우물 공사가 시작된 날, 굴착기의 삼날이 바닥 깊이 닿는 순간 흙더미 사이에서 희끄무레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작업자는 삽을 멈추고 손전등을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뼈였습니다. 곧이어 흙 속에서 녹슨 머리핀과 시계 하나가 나왔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작업장으로 몰려와 굳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이장은 작업을 중단시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은 곧 출입금지로 봉쇄되었고 마을은 다시 숨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그날의 공포가 다시 깨어나는 듯했습니다. 삼날이 우물 바닥을 긁는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작업자는 삽을 든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흙더미 속에서 희끄무레한 무언가가 삐죽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장갑 낀 손으로 흙을 털어냈습니다. 하얀 뼈였습니다.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누군가는 입술을 꾹 깨물었고 누군가는 모자를 벗어 쥐었습니다. 이장은 얼굴이 굳은 채로 작업 중지를 외쳤습니다. 굴착기의 엔진 소리가 꺼지고 현장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삽으로 조금 더 흙을 걷자 머리핀과 시계가 드러났습니다. 시계는 유리면이 금이 가 있었지만 시계바늘은 멈춘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물건을 보고서야 작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장은 손에 쥔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도 안 돼 순찰차가 도착했고 현장은 노란 폴리스라인으로 봉쇄되었습니다. 경찰은 뼈와 유품을 하나씩 수거하여 비닐 봉투에 담았습니다. 플래시 불빛이 번쩍이며 현장을 찍을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드러났다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옷자락이 스산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르신 한 명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산이 삼킨 줄 알았더니 여기에 있었네. 그 말에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또 몇몇은 얼굴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이 몰려왔습니다. 카메라들이 마을 입구에서 줄지어 들어왔고 기자들은 마이크를 들고 이장과 주민들을 붙잡았습니다. 실종된 교사와 관련이 있습니까? 당시 수색을 중단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람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목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가 마을의 침묵 속에서 기묘하게 울렸습니다. 국과수에서 현장을 정밀 조사했습니다. 뼈는 오래전 묻힌 것으로 보였고 유품들은 땅속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상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사 현장 옆에 모여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팔짱을 낀 채 바닥만 바라보았고 어떤 이는 아예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다시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일찍 꺼졌고 사람들은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러나 속삭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장이 수색을 그만두자고 했지. 누가 우물 덮자고 했는지 다 알잖아. 작은 소문은 마을을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이장은 마을회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담배는 거의 다 타들어갔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눈은 어딘가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우물가에서 발견된 시계를 떠올렸습니다. 그 시계는 윤희 씨가 매일 차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발견된 유골은 실종된 윤희 교사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사인은 국과수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래 묻어둔 비밀의 봉인을 다시 여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빈 골목길에서 깡통이 구르는 소리가 났고 마을 개들이 동시에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을 삼키며 문을 더 단단히 걸었습니다. 마을은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우물에서 유골이 발견된 지 사흘째, 마을은 여전히 긴장에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낮에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밤이면 창문을 꼭 닫았습니다. 그 사이 경찰은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순찰차가 마을 어귀에 멈추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주민들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경찰은 당시 실종 사건에 연루되었던 사람들을 한 명씩 불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불려간 사람은 이장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서 대기실에서 몇 시간째 앉아 있었고 손에 든 모자를 계속 돌리고 있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가자 형사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실종 당일 수색을 중단하자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장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다칠까봐 그만하자고 했지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이장은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는 저녁마다 마을회관 불을 켜지 않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에서 작은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그는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만이 회관 앞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의 알리바이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기억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그날 밤 산에서 비명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자 경찰은 다시 마을 전체를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분교도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은 창고와 교실을 조사했고 오래된 서랍에서 찢어진 수첩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수첩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밤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 형사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으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공사도 중단되었고 길가에는 경찰 차량이 계속 드나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불 꺼진 집에서 낮은 목소리로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다음 날이면 그 집 사람들의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이장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회관 안은 싸늘했습니다. 더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습니다. 다들 경찰 조사에 협조합시다. 하지만 한 주민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장님, 우리만 손해보게 생겼잖아요. 그날 누가 뭘 했는지 다 아는데 왜 우리까지 조사받아야 합니까?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이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담배 연기가 방 안을 가득 메웠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물가에서 본 시계와 뼈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눈 덮인 밤, 수색을 중단하자고 말하던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경찰은 마을 근처 산길을 다시 수색했습니다. 눈은 이미 녹아 있었지만 나무 사이에서 낡은 천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윤희 씨가 입던 외투의 일부였습니다. 형사는 그 천 조각을 비닐 봉투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야. 마을은 이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피했고 어떤 이들은 밤마다 집 밖에서 서성였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물에서 뼈가 발견된 지 며칠이 지나도 마을은 여전히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빨라졌고 서로 마주 보던 인사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연일 들이닥치자 사람들은 입을 다물기보다는 서로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열린 두 번째 주민조사 날, 경찰은 하나하나 질문을 던졌습니다. 실종 당일 밤, 누가 마지막으로 윤희 씨를 보았습니까?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봤습니다. 그날 저녁, 이장 집 쪽으로 가는 것을. 순간 회관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이장에게로 향했습니다. 이장은 담배를 피벼 끄듯 입술을 깨물고 낮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왔습니다. 보상 문제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관 안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경찰은 이장의 말을 기록한 뒤 다시 물었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이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마당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나갔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다시 인기척이 들렸고 산 쪽에서 뭔가 소리도 났습니다. 그는 말을 끝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회관 안에 모인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장이 수색 그만하자고 해서 우리가 멈췄던 거잖아. 누가 그날 밤 뭘 봤을 텐데 아직도 숨기고 있는 거야. 낮은 목소리들이 골목길을 따라 흘렀습니다. 그날 밤 이장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방 안은 담배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술잔 위로 떨어지는 술방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오래전 겨울밤을 떠올렸습니다. 윤희 씨가 마당에서 그에게 무언가 소리치던 장면, 그리고 자신이 문을 닫고 등을 돌리던 순간, 그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분교 창고에서 발견한 수첩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장은 비에 번져 있었지만 윤희 씨의 필체임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밤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 형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희 씨는 그날 밤 누군가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다시 소동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젊은 주민 한 명이 경찰서를 찾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그날 밤 산에서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그 증언은 사건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마을은 더 이상 예전의 침묵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집을 피했고 밤이면 골목길에 발자국 소리가 늘어났습니다. 이장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 주말 경찰은 이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조사실에서 이장은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담배 연기만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윤희 씨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는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몰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이장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마을은 이전보다 더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렸고 바람은 집집마다의 문틈을 흔들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국과수의 최종 통보가 도착했을 때 마을은 이미 겨울의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유골은 윤희 씨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인은 불명, 손상 흔적은 있으나 단정할 수 없다는 문장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마을에 관해 임시 브리핑 자리를 꾸렸고 주민들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은 미세하게 깜빡거렸고 난방기에서 나오는 바람 소리만 길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장은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그의 얼굴은 급격히 늙어 보였습니다. 형사가 종이를 넘기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장님, 초기에 보상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하셨습니다. 그러나 확보된 장부와 증언은 학교 운영비와 관련된 다툼이었다고 말해줍니다. 회관 안의 공기가 묵직해졌습니다. 형사는 낡은 금고에서 꺼낸 2권의 장부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페이지 곳곳에 지워진 흔적과 덧칠한 숫자가 겹겹이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달 2 장부의 지출 항목이 서로 달랐고 여백에는 누군가의 필체로 작은 물음표들이 반복되어 적혀 있었습니다. 그 필체는 윤희 씨와 일치했습니다. 이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가 미세하게 구르다 멈췄습니다. 마침내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윤희 씨가 장부를 들고 왔습니다. 운영비가 사라진다고, 아이들 난방비와 급식비가 줄었다고 따졌습니다. 내가 화를 냈습니다. 마을 사정 모른다고, 바깥 사람이 함부로 흔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포개 쥐었습니다. 그래서 보상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덜 수치스러울 줄 알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습니다. 형사는 추가 자료를 내보였습니다. 분교 서랍에서 나온 영수증 묶음과 교육청으로 발송되지 않은 탄원서 초안이었습니다. 초안에는 지원금 누락 및 부당 지출 의혹이라는 문장이 선명했습니다. 탄원서의 끝에는 날짜가 비어 있었습니다. 형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동선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러 증언이 일치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눈이 가장 심해지기 전에 마을회관 뒤편 골목에서 2 사람이 실랑이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한 명은 여성, 한 명은 남성이었습니다. 회관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형사는 주민들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우리는 펜던트를 계곡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금속 메모 케이스도 확보했습니다. 내용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희 씨가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고 주변에 말한 정황은 충분합니다. 여러 쌍의 눈이 한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수색대에 함께 있었던 젊은 주민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관 뒤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붙들지 못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산에서 비명이 났을 때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금방 사라졌고 말끝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장은 그를 한번 바라보다가 다시 형사를 보았습니다. 나는 우물로 끌고 간 적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 날 아침에 수색을 멈추자고 말한 건 맞습니다. 눈이 모든 것을 덮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종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소할 만한 직접 증거는 끝내 모이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덮인 눈과 비가 많은 것을 지워갔습니다. 보고서는 차갑고 정확한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타살 개연성 높음, 피의자 특정 불가, 추가 제보 접수 시 재개. 그 문장은 마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며칠 뒤 회관 앞에 간이 책상이 놓였습니다. 형사는 펜던트를 투명 봉투째 가족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윤희 씨의 어머니는 봉투를 2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봉투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흑백처럼 바랜 사진 속 얼굴이 잠시 반짝였다가 다시 흐릿해졌습니다. 분교는 다시 문이 닫혔습니다. 교실 안에는 의자 6개가 반듯하게 놓여 있었고 칠판 안쪽에 분필 가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난로의 철문은 반쯤 열린 채로 삐걱거렸고 운동장 끝의 깃대가 바람을 받아 얇은 금소금을 냈습니다. 아이들이 만들던 돌탑은 겨울 내내 기울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일상을 흉내냈습니다. 길고양이가 지붕을 건너다 분교 처마에서 멈춰 섰습니다. 저녁이면 굴뚝 연기가 얇게 올라갔고 우체통에는 전단지만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나 집집마다 문틈을 스치는 바람 소리는 동일했습니다. 질문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말의 소리였습니다. 어떤 밤에는 회관 앞을 지나던 사람들이 이장이 불을 켜지 않은 채 한동안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그는 가끔 입술로 어떤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난방요라는 말이 절반쯤 나왔다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누군가는 덧붙였습니다. 다음 주, 형사는 마지막 보고서를 들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순찰차가 굽은 고개를 돌아 사라질 때 산등성이 위로 얇은 구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늘이 길게 내려와 우물을 스치고 계곡 물길을 한 번 더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펜던트를 찾았던 자리에는 이제 작고 둥근 자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길 가장자리에 마른 풀도 다시 자란다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계절이 거듭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니 씨의 걸음,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히지 못한 날짜, 회관 뒤, 골목에서 멈췄던 발자국의 방향 같은 것들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누군가는 서로의 눈을 다시 마주 보려 노력했고, 누군가는 끝내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장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상 문제라는 말은 덮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진짜 다툼은 학교 운영비였습니다. 그 사실을 말하는데 그는 너무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은 단단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쉽게 부서지는 유리처럼 가장자리부터 금이 갔습니다. 해가 기울어 산 그림자가 마을을 덮었습니다. 바람은 분교 깃발을 한 번 더 울리고 지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잠깐 동안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끝났다고. 그리고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다고. 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오래 기억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08년 가을, 인천공항 출국장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민수 씨는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여권을 꺼내며 지연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지연 씨는 잠시 휴대폰을 들여다보더니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메시지를 쓰다 지운 듯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민수 씨가 낮은 목소리로 묻자 지연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 창가에 앉은 지연 씨는 창밖 활주로를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륙 직전 그녀의 눈썹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잠깐 스쳤습니다. 민수 씨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혼 준비로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가 넘어 있었습니다. 공항 셔틀에서 내려 교토행 신칸센을 기다리며 민수 씨는 카메라를 꺼내 지연 씨를 찍었습니다. 지연 씨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짧았고 눈동자는 어딘가 먼 곳에 닿아 있었습니다. 교토역에 내렸을 때 늦은 오후의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단풍잎이 흩날렸고 역 밖에서는 기모노를 입은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로 이동했고 체크인 데스크에서 직원이 웃으며 방 키를 건넸습니다. 방 안은 아담했고 창밖으로는 골목길과 멀리 감오가와 강이 보였습니다. 지연 씨는 캐리어를 풀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묻는 민수 씨에게 지연 씨는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미묘한 떨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날은 관광으로 채워졌습니다. 기요미즈데라에서 달이 난간 너머로 펼쳐진 가을 산을 내려다보고 아라시야마 대나무 숲에서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며 웃었습니다. 민수 씨는 평소보다 더 밝게 웃는 지연 씨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역시 여행 오길 잘했네. 하지만 저녁 무렵 기온 거리를 걸을 때 지연 씨는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수 씨가 놀라서 왜 그래요? 하고 묻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웃어넘겼지만 그 웃음은 잠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마친 후 민수 씨는 침대에 누워 여행 계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연 씨는 테이블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다가 멈추고 다시 글자를 지우는 모습이 몇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울렸습니다. 지연 씨는 순간 고개를 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표정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스쳐갔습니다. 피곤하죠? 얼른 자요. 민수 씨가 말하자 지연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잠시 후 호텔 엘리베이터 CCTV에는 복도를 지나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민수 씨는 느긋하게 앞서 걸었고
지연 씨는 뒤따라오며 잠시 CCTV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은 웃음기가 사라지고 무언가를 망설이는 듯 굳어 있었습니다. 그 화면은 호텔 서버에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밤은 조용히 내려앉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왠지 모르게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는 감호가와 강물 소리가 들리고 멀리 어딘가에서 기온거리의 북소리가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민수 씨는 깊은 잠에 빠졌지만 지연 씨는 눈을 감은 채 오래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이불 위에서 천천히 움켜쥐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새벽의 긴장을 예고하는 손짓 같았습니다. 새벽 3시, 호텔 복도 CCTV에 엘리베이터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잠옷 차림의 지연 씨가 천천히 복도 끝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발에는 호텔 슬리퍼만 걸친 채 외투도 없이 어깨는 살짝 떨리고 있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번 뒤를 돌아보듯 카메라 쪽을 보았고 그 표정은 긴장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몇 초 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수 씨는 한참 후에야 잠에서 깼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다 지연 씨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연 씨,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욕실 문도 열려 있었고 샤워기에서 물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그대로였지만 책상 위에 있던 여권과 결혼반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민수 씨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방 안과 서랍까지 뒤져봤지만 사라진 물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민수 씨는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카페 위로 그의 발자국 소리만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여러 번 누르고 계단도 내려갔습니다. 호텔 로비는 비어 있었고 카운터 직원이 졸린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방에 없습니다. CCTV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호텔 경비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CCTV 화면이 켜졌고 지연 씨가 새벽에 홀로 나가는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모니터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숨을 삼켰습니다. 왜 이렇게 나갔지? 민수 씨는 호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새벽에 교토거리는 적막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돌기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가을 낙엽이 흩날렸고 골목 어귀에는 편의점 불빛만 홀로 켜져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편의점으로 달려갔지만 직원은 조금 전 젊은 여자가 물을 사갔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계산대 CCTV 화면에는 지연 씨가 떨리는 손으로 물을 계산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그녀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민수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몇 분 뒤 교토 경찰 2명이 도착했고 상황을 듣고 초동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확보를 시작했고 민수 씨는 복도 끝에 서서 불안하게 손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여권과 반지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나간 건가? 아니면 누가 데려간 건가? 경찰과 함께 호텔 주변을 돌며 골목 구석구석을 확인했지만 지연 씨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바닥은 비에 젖어 있었고 그 위에 남은 발자국은 이미 훑했습니다. 민수 씨는 감호가와 강 쪽으로 달려가 두 길을 끝까지 걸어봤지만 새벽의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멀리서 첫 전철이 달려오는 소리만이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을 때 하늘은 이미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로비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뛰어다닌 발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방으로 올라가도 도무지 앉아 있을 수 없었고 경찰이 돌아와도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교토 경찰은 공식적으로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호텔 엘리베이터 CCTV 화면 속 지연 씨가 카메라를 올려다보던 그 마지막 표정이 민수 씨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은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새벽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교토 골목 사이로 스며들 무렵 경찰은 호텔 인근 CCTV 영상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지연 씨가 편의점에서 나온 직후 한 손에 작은 비닐봉지를 든 채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뒤로 몇 초간 어둠 속에서 따라 나오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검은 우산을 든 남자의 실루엣. 얼굴은 모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지연 씨의 속도에 맞춰 바짝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CCTV 앞에서 몸을 움츠린 채 그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봤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누구죠? 저 사람. 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은 확대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화면을 멈추고 다시 돌렸지만 해상도가 낮아 얼굴은 여전히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호텔 직원은 민수 씨를 데리고 호텔 주변을 돌았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골목에는 이미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빵집에서 막 구운 빵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길을 훑었습니다. 그러다 한 노점 앞에서 어제도 보았던 이자카야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골목 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새벽쯤 울면서 달려가는 여자를 봤어요. 한국말 같더군요.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았어요. 민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주인은 고개를 돌려 강 쪽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쪽 골목은 비에 젖어 있었고 바람에 날린 낙엽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 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자 작은 주차장과 연결된 인적 드문 길이 나왔습니다. 그 길 끝에는 버려진 우산 하나가 젖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우산은 검은색, 손잡이는 낡고 긁혀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우산을 들어 올려보았습니다. 손잡이에 묻은 흙이 축축하게 손바닥에 묻어났습니다. 경찰이 봉투를 가져와 우산을 수거했고 민수 씨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골목 벽면에는 누군가 급히 스친 듯한 손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작은 플라스틱 립스틱 케이스가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연 씨가 여행 첫날 발랐던 립스틱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립스틱을 집어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경찰은 곧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주변 상점의 블랙박스와 CCTV가 추가로 확인되었지만 그 이후 지연 씨의 모습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수색이 이어졌지만 단서들은 점점 끊어졌고 민수 씨의 눈은 충혈되었습니다. 점심 무렵 경찰은 수색 반경을 넓히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수 씨는 강도 끝까지 걸어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잠시 멈춰 서서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감호가와 강은 잔잔했고 햇빛이 비치며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풍경은 민수 씨에게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곳 어디엔가 지연 씨의 흔적이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 온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경찰은 임시 상황실을 호텔 로비에 마련했습니다. 민수 씨는 소파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싸준 채 계속 CCTV 영상을 되돌려보았습니다. 편의점 앞, 골목 그림자, 버려진 우산. 그 모든 조각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얼굴은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교토 거리에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관광객들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민수 씨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호텔 창가에 앉아 골목이 내려다 보이는 창밖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지연 씨가 돌아올까? 혹은 검은 우산을 든 남자가 다시 나타날까? 그러나 골목은 끝까지 조용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 어둠이 내려앉자 교토의 거리는 또 다른 표정을 드러냈습니다. 낮에는 관광객으로 붐비던 골목이 조용해지고 붉은 등롱과 네온사인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기온 거리는 은근한 열기를 띠었습니다. 민수 씨는 경찰과 함께 이자카야와 작은 여관들을 돌며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이자카야 주인은 팔짱을 낀 채 골목 끝을 가리켰습니다. 새벽쯤에 젊은 여자가 뛰어가더군요. 뒤에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민수 씨는 그 말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CCTV에서 본 검은 우산의 그림자가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길을 따라 조심스레 걸었습니다. 골목 양옆의 벽에는 습기가 내려앉아 있고 가끔씩 자전거, 체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낡은 가로등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비에 젖은 돌길이 달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마치 지연 씨가 남긴 흔적이 아직 남아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경찰은 작은 우산 가게 CCTV를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흐릿하지만 지연 씨로 보이는 여자가 급히 골목을 달려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남자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영상은 몇 초 만에 끝났지만
민수 씨는 화면을 보며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 작은 주차장 근처에 이르렀을 때 경찰 중 한 명이 땅 위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검은 립스틱 자국이 찍힌 종이 휴지 조각이었습니다. 지연 씨가 쓰던 립스틱 색과 같았습니다. 민수 씨는 그 조각을 보는 순간 목구멍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시간은 밤 10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 작은 바에서는 일본인 손님들이 웃고 있었지만 민수 씨의 귀에는 그 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호텔로 돌아가기 전 그는 다시 한번 강둑을 걸었습니다. 가모가와 강은 밤에도 잔잔했고 멀리 건너편에는 자전거를 탄 학생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한 풍경은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아직도 지연 씨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은 민수 씨의 심장을 죄듯 조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민수 씨는 방 안에 앉아 가방 속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여권과 반지가 없어진 빈 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가져간 걸까? 아니면 스스로? 머릿속에서 수십 개의 시나리오가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침대에 앉아 있어도, 창가에 서 있어도, 지연 씨가 방금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렀고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밤 1시가 넘어가자 경찰은 탐문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민수 씨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호텔 창가에 앉아